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갑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네.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날짜가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죠. 네,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을 했고요.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은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되죠. 이제는 2달도 채 남지 않은 21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난 8일 화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2달도 채 남지 않은 21대 대통령 선거 일정도 굉장히 촉박하게 돌아갈 겁니다. 대선 후보자 등록일은 5월 10일과 11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때까지 앞으로 한 달간 각 정당은 치열한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만약 시장, 도지사 등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후보 등록이 끝나면 이튿날인 5월 12일부터 선거 전날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자들의 TV 대담과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각 가정에 2차례에 걸쳐 선거 공보가 발송되는데 책자형 선거 공보가 먼저, 이어서 전단형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이 차례로 배부됩니다. 투표는 재외투표부터 시작되는데 5월 20일부터 엿새간입니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느 투표소에 가더라도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본투표는 6월 3일 화요일이죠.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고 투표가 끝나는 즉시 개표가 진행됩니다.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곧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전격 지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임기가 열흘 남은 문형배, 이미선 이렇게 두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전격 지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이렇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을 한 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그동안 임명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었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지난 8일 화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입니다.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명한 첫 사례입니다. 한 대행은 두 사람 모두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의 신망이 높다며 나라 전체를 위해 판결할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찰 출신 형사소송법 전문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정부 인수위 자문위원을 거쳐 법제처장에 임명됐습니다. 계엄 해제 당일 서울 삼청동 안강동에 참석한 직후 휴대전화를 바꿔 논란이 됐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요. 어쨌든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잘 준비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상훈 고법부장은 30년간 재판을 해온 정통판사로 헌재 헌법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2021년과 2024년 대법관 후보 명단에도 포함됐습니다. 2020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 2심을 맡아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대행은 또한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청문 절차가 완료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설, 출마설 연일 나오고 있어요. 네, 한 대행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다른 주자들이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 KBS 9시 뉴스로 자세한 소식 들어보시죠. 당 안팎에서 이어지는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촉구 요구. 미래의 창을 열 수 있는 후보는 바로 한덕수 전북 총리입니다. 전주갑 당협위원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던 것이 알려지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긍정적 반응입니다. 경선 흥행과 표심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 국민들로부터 원내대표입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한 대행은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 전혀 생각한 적 없다고 출마 가능성에 선을 그은 상황. 그러나 기류가 바뀌는 듯한 발언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한 대행 주변에선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출마 의사가 없다면서도 민주당 권력 독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말도 나옵니다. 당내 일각에서 한 대행에 대한 경선 특례 적용까지 거론되는 상황. 기존 대권 주자들의 견제도 본격화됐습니다. 권한대행 역할을 잘 수행하실 김문수 줄로 고용노동부 전 장관입니다. 알고 있고 특정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 더 큰 혜택을 드리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고요.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경선에 나설 수 있다면서도 한 대행이 독자 출마한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당대표의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 후보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대행의 노욕이라며 한 대행 출마설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10여 분짜리 영상물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7년, 2022년 대선에 이어서 세 번째 대선 출마입니다. 지난 10일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전 대표. 출마 선언은 11분 분량 다큐멘터리 영상 형식을 택했습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대선임을 강조하면서 내란 사태 극복을 내세웠습니다. 무력을 동반한 현실적 권력을 끌어내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우리 대표. 국민들의 이 위대함이 대한민국의 위대함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K 이니셔티브라는 새 비전과 함께 경제 성장, 국익 우선 외교, 생명 중시 등 3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잘사니즘과 실용주의에 입각한 준비된 후보임을 부각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출마 선언 뒤 미국으로 출국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현지 자동차 부품 기업 직원들과 만나 관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납품업체들과 이 관세 문제와 협의를 할 창구도 만들어지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체외 창구를 좀 만들려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통합과 연대를 내걸고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김도관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 집중하며 개헌 등 정책 구상을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된 지 일주일 만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났죠. 네, 이틀 전 금요일입니다. 오후 5시 8분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집으로 향하기 전에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안아주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새로운 길을 찾겠다. 이런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금요일 KBS 9시 뉴스로 그 현장의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관저를 나오면서 차에서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직접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학 점퍼를 입은 20대 청년들을 안아주고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저로 이동하는 길에도 손을 흔들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한남동 관저에 입주한 지 886일 만에 퇴거입니다.
퇴거에 맞춰 전한 메시지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한 국민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새로운 길을 찾겠다.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 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관저를 떠나기 전에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약 20분간 인사를 나눴습니다. 임기를 끝내지 못해 아쉽다는 소회를 전했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강건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 200여 명이 떠나는 전 대통령을 배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미래 세대가 자유와 주권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돼 다행이라며 감정을 수습하고 자유와 번영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를 나온 지 약 21분 만인 오후 5시 30분쯤에 서초동 사저에 도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용산으로 집무실과 관저를 옮겼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용산 시대는 갑작스러운 계엄 사태로 3년을 못 채우고 막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거론돼 왔던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불출마 배경을 전했습니다. 어제 토요일 KBS 정오 뉴스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당초 출마 선언식을 예고했던 오 시장은 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며 출마 의사를 접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우리 당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당 중진으로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이 중단되고 국민 여러분께 통렬히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자신의 비전과 함께한다면 다른 후보를 도울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과 후보들에게 다시 성장과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 핵심 어젠더로 내걸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 시장은 기승전 반 이재명을 넘어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 대선을 치러야 기회의 문이 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을 지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합시다. 최창렬 교수 뜬 인물. 뜬 인물 오세훈 서울시장을 꼽았습니다. 예. 네, 대선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나름대로 잘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여러 무슨 뭐 지난번에 토지거래 허가지역 풀었다가 뭐 제지한 이런 문제도 있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탄핵이 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데 이 후보군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그런 모습 자체가 안 보였거든요. 결과적으로 뭐 속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꼽아봤습니다. 네. 최진 원장 금주의 뜬 인물. 좀 황당하게 뜬 인물인데요. 정말 제가 살다 보니까 한덕수가 뜨는 해가 되고 윤석열이 지는 해가 되는 참 이런 판이 있네요. 얼마 전까지 뭐 계엄 동조 세력이다 우리 탄핵관에 당했던 한덕수 총리가 차기 미래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부상하는 이런 정치 현실은 아마 세계 정치 역사는 좀 보기 드물 겁니다.
예. 어쨌든 떴지 않습니까? 보기 드문 게 한두 가지야 말이죠. 전례가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얘기 좀 이따 좀 하고요. 지금 뒤에 진인물 최창일 교수. 전 이번 주에도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믿었습니다. 이게 관저에서 퇴거하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일 줄은 정말로 예상 못했어요. 예상 못하고 또 하나가 더 결정적인 얘기가 이기고 돌아왔다라는 얘기한 거. 그랬다면서요? 네, 저도 그 보도에서 알았어요. 그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TV에서 음성을 들었는데 그리고 5년이나 3년이나 마찬가지다. 5년 하는 거나 3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그것도 직접 들었습니다. 음성을. 근데 이런 말 할 수 있는 건지 정말로 이게 탄핵이란 게 의미가 뭔지 그리고 헌재로부터 파면된 게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파면된 건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본 건지 그래서 이번 주 연달아 이미 탄핵이 된 분이기도 합니다만 또다시 진입으로 들지 않았습니다. 뭘 이기고 왔대요? 모르죠 제가. 그러니까 진입으로 들었죠. 뭐 이기고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이겼을까요? 계엄령이 성공했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때 계몽령이었기 때문에 계엄은 성공했다. 그래서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준 원장 금주의 진인물. 저는 좀 일단 멋있게 진 인물은 오세훈 시장 하나 꼽고 그다음에 정말 좀 구차하다고 할까 정말 이게 확실하게 진 인물로 이완규 헌법재판관인데요. 저는 뭐 사실 재판 아직 안 됐잖아요. 이완규 지명된 사람. 지명된. 예, 그렇죠. 예, 임명된 사람 이완규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적인 색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오히려 상당히 계엄의 어떤 동조의 혐의가 짙은 인물이. 거기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을 재판했던 대단히 이념적 혹은 개인적 다양하게 편파성 시비가 아주 짙은 인물이 헌법재판관이 됐다. 될 경우 이후에 이거 헌재에 대한 어떤 공신력이나 신뢰성은 정말 심각하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저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했고 헌재 최종 판결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는 저는 몇 배나 더 저는 해서는 안 될 인물이 저는 이완규 헌법재판관이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 이완규 현 법제처장에 대한 언급 이전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 우선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됐느냐면 이건 대통령 몫이에요.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이제 후임자 임명할 때도 그때는 국회 선출인데도 불구하고 3명에 대해서 마은혁, 정계선 등 조한창에 대해서 조한창 재판관에 대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게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었죠. 그리고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많은 다수설이 국회 추천 몫, 국회 선출 몫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건 형식적 임명권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작이라는 것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졌고 말이죠. 그런데 이건 대통령 몫이에요. 대통령이 아주 적극적으로 임명한 자리거든요. 근데 이거 국회 선출목도 임명을 안 했던 분인데 권한대행이. 근데 자신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임명을 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물론 다수설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권한을 가지고. 권한대행의 권한을 가지고 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다른 거하고 달라서 부작위에 이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권한대행은 형식적이고 제한적으로 현상 유지에 한해야 된다는 게 다수설이에요. 어떤 헌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건 때에 따라서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재량에 따라서. 그러나 이건 누가 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지금 차기 대통령이 이제 2달 후면 정해지는 건데 2달도 안 남았는데 이걸 미리 이렇게 지명한다? 이건 아무리 봐도 그야말로 다음 정권의 6년의 임기인데 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미리 알받게 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최준 원장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소극적 권한 행사는 상당 부분 용인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려. 그러나 대통령 대행이 대통령의 역할을 적극적 권한을 행사를 대행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걸 100번 양보해서 불가피했다 해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의 소지가 많은 인물을 임명을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어떤 의도일까요? 그건 바로 이제 저는 윤심이 작동했다고 보는 거죠. 당연히 윤심이 작동하지 않고는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본인은 모든 이 책임이나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강행을 할 이유는 없죠. 이건 뭐 언론이라든지 뭐 아주 파다하게
지금 놔두는 얘기인데 윤심이 이 사법부 헌재에도 강하게 작동해 이후에 다방면에 걸쳐서 강력하게 작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첫 시발점이 바로 이 헌재 임명이라고 보는 거죠.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걸 봐서 더욱더 그런 색채가 짙어요. 왜 하필 문제가 많은 논란이 있는 인물을 지명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 볼 때 이건 윤 대통령 측하고 윤 전 대통령 측하고 모종의 교감이 있지 않고는 대통령하고 법대 동기고 사법연수원 동기고 또 직접 변호를 맡기도 하고 뭐 이런 등등등. 그래서 내라 그 탄핵 계엄 바로 다음 날 안가 모임을 했고 굳이 그 인물을 그런 인사를 모토로 지명을 하냐고요. 이거는 그런 오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말 인식을 받기 충분하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안 되는 거죠. 계엄 다음 날 뭐 같이 만나고 뭔가를 모의한 혐의가 짙은 사람을 어떻게 다른 기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헌법재판관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가고 그다음에 가처분 신청도 하고 일단 사건이 접수가 돼서 가처분 신청은 빠르면 뭐 돌아오는 일주일 이내에 내려질 수도 있다는데 너무 뭐 복잡한 법적 내용이지만 두 분은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헌재가 좀 효력적인 가처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몫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다수설이기 때문에 게다가 입법조사처가 나온 그 책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수설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을 택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요. 제가 보기엔 이건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헌재가 8대0 판결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 인용을 내린 걸 보면 내부적으로 상당히 정치적 이념 스펙트럼이 달라도 헌재의 권위라든지 어떤 헌법 수호 이 의지만큼 상당히 좀 공통 분모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 같은 경우도 아까 최상일 교수님 같은 의견입니다. 이 부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5명만 찬성하면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두 분 다 아까 이건 윤심의 작동이다라고 하는 식의 해석을 하셨는데 정치권이 이제 떠도는 이야기들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 측 권한대행에게 논란이 많은 정치적 행동을 하도록 해서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을 지명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의 중심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 안 하되 국민의힘에서 누가 후보가 되든 막판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단일화를 해가지고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막 그리는 설들이 횡행합니다. 글쎄요. 그런데 일부러 이제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탄핵을 유도하고 민주당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으름장만 놓고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제 만약에 탄핵이 된다. 그럼 이제 그게 서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서사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두 번이나 한 번은 탄핵받고 살아 돌아오고 또 한 번 탄핵받기 때문에 이게 서사가 되고 국민의 관심 끈다라는 게 이제 이른바 그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에 생각해 동의하는 사람들 공학적 생각 같은데 글쎄 그 정도까지 생각 같다면 정치는 이게 아무리 정치라는 게 권력 투쟁이고 말이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수도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쯤 되면 정치가 아니죠. 그 단일화를 해가지고 뭔가 흥행을 도모한다? 그건 더 안 통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출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게다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윤석열 정부에서 실패한 정권의 2인자였잖아요. 책임을 진다면서도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한간에 놔두는 1+1 전략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친윤 후보 하나 내고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한덕수 후보에 가서 내서 친윤끼리 막판에 단일화한다라는 거죠. 그럼 친윤 플러스 친윤 1+1이 뭡니까? 계엄 적극 옹호 세력으로 해서 승부를 보겠다. 그 뭐냐면 보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바타 내세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최근에요 상당히 좀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 대표가 저한테 와가지고 윤석열이 법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다시 나가도 문제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너무 어처구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부분을 좀 일각에서 모색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건희 출마설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 지금 웃고 있지만 실제로 나왔어요. 정권에서 그 얘기를 두고 패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윤석열 본인이 나가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김건희도 해보려고 해도 안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장 근접한 아바타를 내세우자. 라고 해서 지금 그게 누굴까? 나경원일까? 한덕수일까? 이렇게 해서 김문수일까? 이거 3명, 서너 명 동시에 출격시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야말로 윤석열 사단이 그럼 대선에 다시 이기나요? 나가는 거죠.
네? 그럼 대선에 이기나요? 아니 전까지 지는 길로만 갔으니까 항상 안 되는 길 패배의 길로만 갔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가면 필패의 길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그 아직도 모르나요? 필패의 길이라는 걸? 그 전에 2년 3개월 동안 4개월 6개월 동안 보면 정말 저희들이 수없이 이건 되는 길을 얘기했지만 전혀 안 되는 길로만 가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튼 한덕수 권한대행의 의중은 알 수 없다라고들 말을 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의중은 분명히 대선에 참가하는 쪽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미 입증됐다고 생각하는 게 네.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전화 통화 내용 중에 대선 출마할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다는 내용까지 알려지는 거를 보면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양국이 외교적으로 합의한 내용 외에는 공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린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의도적으로 흘린 거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모르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지를 하고 있는 행동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결정된 게 없다. 결정되면 알려드리겠다는 말도 그것도 나가겠다는 말로 들리는 거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이 일부 흘린 거지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것도 거의 생각은 7, 80% 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단일화 무소속 나와서 단일화한다 뭐 이런 그림을 가려하는 것 같은데 전 결국 못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뭐 김건희 여사 출마해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때 그 말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 얘기는 뭐 농담에 속하는 얘기고요. 농담일 거고. 근데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무리 엉뚱한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한다. 저는 국민의힘이 만약 이거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결국 한덕수 대행을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 아닙니까? 이 친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이 누가 나오든 누가 되더라도 그 경선 후보 대선 후보로 된 사람과 한덕수 대행을 둘이 단일화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쪽으로 한덕수 대행 쪽에 생각이 있으니까 그 공학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거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많이 상당히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성사되기 어려울 거라고 어렵다. 봐요. 어려워요. 일단 근데 그 전략은 세워놓은 것 같아요. 다만 당 경선은 못 나갈 것이다. 글쎄요. 막상 가면은 친윤계에서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이미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정치에 관여한 그런 잠꼬대라도 한 걸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잠꼬대 표현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정치에 한다는 건 한덕수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국민힘이고 이게 선을 긋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회적으로 지금 대선에 출마하는 전략을 쓴다고 보는 거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미국 대통령이 한국하고 혈안도 많은데 한덕수 출마하냐고 물어봤다는 거는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되게 좀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너무 낯이 좀 화끈거렸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요 며칠 사이에 보면 한덕수 총리가 대선에 안 나가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글쎄요. 절대로. 그리고 좀 묘하게 말이 점점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질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미 그 길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뭐 당까지도 뭐 나가라고 어떻게 보면 압박 아닌 압박을 하고 있는 거 보면 한덕수 카드는 이미 지금 떴 거나 다름없고 어떤 형태로든지 대선판에 뭐 흔히 말하는 꽃놀이패 역할을 한덕수가 할 거라고 보는 거죠. 뭐 유력한 이야기는 이런 거죠.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됐는데 민주당 쪽에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확정되고 1대1로 여론조사를 붙여봤더니 이건 도저히 안 되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면 한덕수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한덕수랑 붙여봤더니 그거보단 좀 낫더라. 높게 나오더라.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만 되는 건데. 그런데 시점상은요. 5월 3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거든요. 5월 3일이죠. 그리고 공직자는 대선에 나가려면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돼요. 시간이 안 돼요, 그게. 근데 여론조사가 그렇게 막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경험이 잠깐 떴다 말았죠. 그리고 그때 그 진영의 전열만 흐트러뜨렸어요. 그때 지지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번에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봐요. 저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전략은 나름대로 상당히 좀 원대해요. 뭐냐면 대권 주자는 자기 당 대표든
그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선거든 경기도지사 후보든 간에 모조리 자기 사람, 친윤 자기 사람 되든 안 되든 전진 배치시키는 것이 본인의 정책 입지 또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뭐 그렇게 하려고 할 텐데 뭐 조금 아까 일부 시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연했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국민과 이 당원들이 아마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하던데 정말 그렇게 될런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지금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계속 거론되던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오전에 조금 아까 불출마 선언을 했었거든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국민의힘 후보 구도 어떻게 될지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민희 씨 1시 31분입니다. 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도로 정체는 전 시간보다는 주춤해졌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규경 정체가 시작되겠는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남김천 부근에서는 2차로와 갓길을 막고 고장난 대형 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사고가 있었던 감곡 일대와 또 여주분기점 부근에서 정체 남아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곤지암 3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안진터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 일대 4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졌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서중에서 화도 사이와 더 가서는 덕소 3패부터 강일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 여의도 봄꽃 축제로 인한 여의 서로 통제는 오늘까지 이어지는데요. 서강대교 남단교차로에서 의원회관 사거리 사이 양방면이 오늘 밤 10시까지 통제됩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도 안 나가겠다고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안 나가겠다고 하고 그러면 빅4가 누가 될까요? 우선 지금 탄핵 찬반으로 나눌 필요가 있잖아요. 탄핵 찬성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제 그러니까요. 불출마, 오세훈 씨도 불출마. 이게 한 명밖에 없어요. 네. 한 전 대표밖에 없고 이쪽에 김문수, 나경원 의원은 완전 찰떡궁합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김문수, 홍준표 그리고 이제 한동훈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있어요. 안철수. 탄핵 찬성이었죠. 찬성이요. 글쎄요. 세 분이에요 지금. 안철수, 한동훈, 오세훈 세 분이었는데 안철수 의원하고 이제 나경원 의원이 네 번째 자리를 다투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느낌, 결론적으로 말이죠.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에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와 나경원 중에 하나. 네. 최준 원장은요? 저는 일단 국민의힘 대선 그룹을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세 분류? 세 분류. 첫째 1분류는 친윤, 김문수, 나경원, 한덕수 그룹으로 보고 두 번째 그룹은 비윤, 오한, 유한,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입니다. 일단 뭐 사투리 했던 말 같은 간에 네 그룹이. 그다음에 세 번째 3그룹은 홍준표. 때로는 비윤, 때로는 친윤이기 때문에 이 3그룹이 교통정리인데 우선 첫 번째 과제가 비윤 그룹이 어떤 형태로 단일화를 해야 될 겁니다.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가. 이 둘은 이미 사퇴했으니까 한동훈, 안철수가. 사퇴를 했지만은 이게 어느 쪽 밀어주고 어디가 하는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게 있거든요. 본인들이 사퇴는 했지만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할 거라고요. 예. 그러면 이 중에 4명이 어떻게 보면 이합집산의 누군가를 어느 시점에 한 사람으로 비윤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그룹이 두 번째로 홍준표 제3지인 그룹과의 뭐 내부적으로 경선하든 어떤 형태로든 둘이 단일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친윤 그룹과 한판 승부를 겨루는 단계. 예. 이렇게 나가야
그나마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고 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비온이 각기 오한 유안이 따로 다 간다고 보십시오.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1단계라고 봅니다. 이 네 사람 특히 2명 사퇴했기 때문에 안철수와 이제 한동훈의 그럼 이제 4명 중에서 김문수, 홍준표 이 순서는 뭐가 됐든 간에 50%가 안 나오면 이제 2명 또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선 투표를 가는데 한동훈하고 이제 안철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되는데 만약 거기 이제 나경원이 들어가면 나경원 의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들어가든 빼들어가든 이 그룹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2명이 이제 하나씩은 나와야 되거든요. 저희 탄핵 찬성이 하나, 탄핵 반대가 나오거나 아니면 탄핵 찬성이 다 나오든지 이게 가장 좋은 건데 그게 지금 탄핵 찬성이 아예 빠지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제 왜 그 부분에 확답을 안 드리냐면 여기 있는 모든 후보들이 제가 열간 후보들이 비슷비슷하다고 보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거죠. 탄핵 찬성했던 후보하고 탄핵 반대 후보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건 차이가 엄청 크죠.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건 그죠. 근데 그러니까 지지율의 차이가. 그러니까 최준 원장 말씀은 압도적인 1등이나 2등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이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특히 이제 친윤 비윤 탄핵 그러니까 계엄 옹호파와 계엄의 어떤 반대파로 나중에 집약되겠죠. 그래서 계엄 잔반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이제 최종적으로는 겨루겠죠. 그 전에 조금 전처럼 요 1, 2, 3단계에 서로 합종 연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그 당원들의 투표 50%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야당 지지층을 뺀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무당파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50%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방지 조항이 들어가고. 그럼 이제 그런 경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남아 있는 한 2주 요 기간, 요 기간 동안에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와 1대1 구도에서 누가 좀 높게 나오는지 그 변화가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이게 사실 당원들 마음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칠 변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변화가 별로 뚜렷하게 나타날까요? 지금 거의 고만고만하거든요. 1대1로 하면. 그야말로 지금 이렇게 별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거든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사실 전략적 선택을 좀 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후보로 민주당에 이 전 대표입니다만 이재명 예비 후보하고 겨루려면 제가 볼 때 일단 탄핵 반대한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지난해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될 때 또 한동훈 그 당시 후보가 대단히 불리하다고 많이 얘기했어요. 그때 대통령도 지지하지 않았고 아주 의원들 다수도 지지하지 않았다. 아까 한동훈 대표가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63%를 그러니까 이겼다. 저도 63%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제가 그 당시 방송에 나와서 아마 이길 거다.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걸 알고 투표할 것이다. 그 전략적 선택이라니 꼭 민주당만 진보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아무리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여전히 좀 수구적인 모습을 보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다음에도 영 거칠게 말하면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그리 가야죠. 그리 가는 게 맞죠. 근데 그래도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있다. 기대를 좀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또 기대 좀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오세훈이나 유승민이 공개적으로는 혹은 비공개적으로는 한동훈을 지지한다든지 혹은 안철수를 지지한다든지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판도가 달라진다고 여론조사 판도조차 달라진다고 보는 거죠. 더구나 만약 공개적으로 지지선을 한다면 여론조사에 대한 향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치죠. 만약 오세훈 공개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제가 볼 땐 공개 지지선은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가능성은 적지만. 가능성은 적지만. 그러니까 말이에요. 현역성 시장이 되면 못하죠. 현역도 못하죠. 그게 한동훈이나 이제 안철수의 정치력이라고 보는 거죠. 공개 지지 끌어낼 수는 어렵지만 안 하겠지만 이 부분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저는 요 며칠 동안 이루어질 거라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지지선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저도 유승민 의원도 전 의원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지지선은 안 할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런 선언을 저는 할 가능성이 높고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뭐냐면 계엄에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어떤 후보가 대선 주자가 돼서는 안 된다. 아 그건 이미 한 거고. 그건 얘기했고. 아니 그 얘기는 이미 한 거고. 최근 들어 한 겁니까? 아이 한 거죠. 아니, 왜냐면 이제 유승민 전 들어요? 의원 했다고 해야지. 왜 유승민 전 의원은 계속 그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럼요. 그건 한 거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거고 단지 이제 특정인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느냐, 이제 네.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느냐 그 차이예요. 네. 둘 중에 뭐 나경원 의원이나 김문수 장관을 지지할 일은 없으니까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은 부산의 전재수 의원이 거론되더니 불출마하겠다고 네. 해서 결국은 4명으로 확정된 것 같아요.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김두관. 그렇죠. 네. 뭐 근데 여기는 별로 변수는 없겠죠. 별로 변수는 없다고 봐요. 뭐 아무리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가 다이내믹하다 하더라도 여긴 다이내믹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재는. 네, 그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저는 전 대표죠. 중도 확장 측면에서 경선 과정에 어떤 빅 이벤트를 할 걸로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그런 명분론보다는 잘하는 건 처음부터 어차피 될 거 그냥 빠르게 손살같이 네. 일단 예선을 치르자 이렇게 현실론을 택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또 뭐 하나의 쟁점이 대통령 되는 사람 어디로 가서 일하느냐. 네. 두 분은 어디로 가서 일하는 게 좋다고 봐요? 일단 대통령실 용사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누가 되더라도.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6월 3일 끝나고 4일날 첫 출근해야 돼요. 첫 출근을 이제 글로 한다. 용산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글로 가겠네요. 그 안 갈 수가 안갈 없죠.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군요. 근데 어쨌든 뭐 공사를 하든 어떻게든 세종실 가든 청와대를 다시 복원을 하든 용산에서는 근무 안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초창기는 어차피 초창기 용산 가야 가는데 되겠네. 딴 데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청와대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 청와대? 시설이 잘 돼 있고 다시 물론 국민들께 이미 개방됐기 때문에 보안 뭐 이런 게 누설됐다고 합니다. 다시 또 공사를 좀 하면 돼요. 해야죠. 좀 조금만 보완 되고 그리고 윤 대통령 때도 영미관 사용했지 않습니까? 청와대. 예. 그리고 청와대가 다 잘 됐는데 여기가 예. 관저도 다 있고 지나간 일이지만 관저만 또 얼마 또 그랬어요. 한남도에 여러 말도 있었고 말이죠.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국력 다 뺏기고 소진 다 하고 말이죠. 지지율 되게 낮게 나오고 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전 청와대가 가장 맞고 단지 이제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니 아닌지 이런 것도 공약이 되니까 나중 얘기고. 그건 사실 개헌까지를 개헌까지 가는 포함하는 일은 얘기니까. 쉬운 일이 아니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백악관 옮기네 말은 이런 얘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래서 애당초에 저는 용산으로 갈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파격적으로 대국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기대했는데 청와대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용산에 있어야 될 이제 존재 이유가 뭐 완전히 사라진 거죠. 아니 공간이 뭐 소통을 그렇죠. 지배합니까? 글쎄 그래도 저는 말도 안 되는 공간이 좀 꽤 영향을 미칠 줄 알았죠. 초창기에 매일 아침 도어 스태핑이라고 했잖아요. 글쎄요. 예. 그러다가 번번이 실수하니까 딱 중단을 했잖아요. 그리고 재개 대출했더니 결국 재개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뭐 청와대로 복귀를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좀 준비 작업을 거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두 분 다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예, 지금 청와대는 국내 지금 뭐 수도 정부 대통령실 근무 의미 외에도 네. 해외에서 보면 상당히 상징적인 효과가 큽니다, 사실은. 그리고 국제 연회란 행사는 다 청와대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 세종시 이전 안 나온 것도 저는 정말 무익한 논란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좀 종집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청와대 다시 돌아간다 하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했으면 아예 좋겠다는 개헌까지 생각입니다. 해서 국회와 대통령실 전부 다 세종시로 옮기는 거에 반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엄청난 또 논란일 거고 무조건 반대할 겁니다. 다른 쪽은 찬반이. 보수는 진보는 각각 진보가 가자고 하면 보수는 가지 말라고 하고 보수가 가자고 무조건 반대할 논란이 났기 근데 때문에. 이제 기득권이라는 측면에서 수도권에서 반대가 심할 텐데 전 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수도권 너무 많이 집중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좀 이렇게 분산시킨다는 측면인데. 그거는 이제 명분론인데. 아니, 명분이 아니라 현실론적으로만 아니, 청와대 정부 지금 아시다시피 세종시 청사가 있지만 다 서울에 지금 전부 다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너무 번거로워요. 그건 사실.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와 청와대까지 전부 세종시로 간다면 수도가 바뀌는 거니까. 완전히 행정 수도가 되는 것이고 거라서. 정부 부처도 서울의 따로 사무실의 영향력이 작아지죠. 아무래도. 글쎄요. 공항 인천공항이 있고 서울 하면 뭐 세계적인 도시인데 그 도시를 벗어난 청와대 이전 또다시 저는 많은 논란과 소모와 불편하고 저는 그거는
아주 후순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젠다 설정에 있어서 청와대 세종시로 옮기다 이런 부분들은 한 10번째 순이고 당장 트럼프 외교 압박 어떻게 막고 또 민생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해야 이게 한 당연한 큰 아젠다가 말씀이고. 많습니다. 좀 이제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너무 과밀해요. 인구의 지금 반이 경기 서울 인천에 살잖아요. 뭔가 해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집중되면 나중에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아무튼 이것도 오래된 논란인데 네. 노무현 정부 때부터의 논쟁거리인데 다시 또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전 대표는 공약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이 청와대 조리사들 다 동원해가지고 대통령실 조리 인원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 매일 불러서 만찬을 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미 저질러진 일이에요.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지나간 거에 대한 논평인데 거기는 관저는 공적인 영역입니다. 대통령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는 자리고 며칠 동안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있는 건 어떡하겠어요. 뭐 이사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니까. 근데 일주일도 너무 길었고 그리고 그것도 하필 가장 사람이 붐비는 저녁 때 나온 것도 전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밤에 나왔다고요. 밤에 좀 조용할 때 비교적. 그것도 그렇고 거기서 계속 사람을 만났던 거 아닙니까? 사인도 아니고 권성동 권영세 대표도 만나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만나고 뭐 전환기 씨도 불렀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이분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탄핵을 받은 게 어떤 의미며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되고 국민들로부터 파면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있고서야 그렇게 할 수 없죠. 이겼다잖아요. 그냥 이기고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분이 이 나라 대통령이었다는 게 제 스스로가 자괴감이 느껴져요.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진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사람들 만나고 사실상의 관저 정치를 하고 또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그것도 전언을 하고 말이죠. 거기 가서 갔다 온 그 전언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정말로 정치적이고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과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인가를 제가 비판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자, 계엄 선포로에서 파면당한 대통령 말이죠. 관저에서 떠나면서 이게 무슨 월드컵 우승한 것처럼 세레모니하는 모습 보면서 이건 정말 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픈 거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말이죠. 군 경찰을 동원했던 그 파면당한 쫓겨나는 대통령 앞에 도열해서 포옹하고 이런 모습이 저는 너무 다른 청년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청년들의 미래 이런 부분들이 심히 걱정이 됐고 거기에 이제 그 프랭카드나 피켓을 들었는데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번 주에 핫했던 말. 그거 안 했네요. 우리 후반부 공통 질문. 가장 지금 해봅시다. 지금 어이없던 말. 그게 이제 지금 영어를 제가 좀 쓰려고 하는데 어게인 윤. 와 어떻게 어게인 윤이 될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출마하든지 뭐 정치 전면에 복귀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 좀 어려운 영어 써도 되겠습니까? MKGA라고요. Make Korea Great Again인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빨간 모자를 윤석열 대통령 쓰고 트럼프 걸어가는 흉내낸 거죠. 흉내내면서 보는 거 보면서 와, 이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이렇게 망신을 당해야 되지?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탄핵 선고 내리는 날 그 집회 현장에서 이 파면한다 소리가 딱 나오니까 막 울부짖다가 우리한테는 트럼프가 있어 괜찮아 이런 말도 있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윤석열 스타일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를 앞으로 대선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꽤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도 설령 만에 하나 그 야당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볼 것 같아요. 윤석열 정치. 와 이게 생각하면 정말 그날 모습을 보니까 저는 대통령 내용을 모르고 보면 윤석열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제 청와대나 용산을 향하는 그림인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 그러지 않고요.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나저나 최창렬 교수는 금주에 한마디 뭐 골라오셨었어요? 비슷한 얘기인데 저기 김재석 의원이 한 얘기예요. 국민의힘에. 탄핵 이후에도 탄핵된 대통령 등에 업고 자기 정치를 하는 국민의힘 중진들 징계 대상이자 제거해야 할 고름이다. 아주 시원하게 아주 얘기를 해줘서 제가 이거 꼽았습니다. 하트만.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제에 오면서 다 이겨서 돌아왔다. 그 얘기예요, 글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아까 최진 원장이 얘기하듯이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계속 지켜볼 것 같다. 뭐 만약 정권이 바뀌더라도 야당에서 또 계속 이런 모습을 연출할 것 같다. 이제 그런 표현 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그만큼 또 국민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국민의힘이 어떤 보수 정당의 모습을 지도력을 갖추느냐.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대선에서 누가 최종 승리한 문제도 문제지만 국민의힘에서 국힘에서 정말로 탄핵에 반대했던 대단히 수구적인 행태를 보이고 탄핵에 지지했던 이런 사람들이 된다. 반대했던 사람이 된단 말이죠. 야당으로서 존재할 수 없어요. 아니, 국민으로부터 파면된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 그 야당입니까? 여야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분이 돼야지 그래도 국민의힘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만약에 홍준표, 김문수 이분들이 나쁘다고 좋다는 게 아니라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럼 야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국민의 뜻을 신임을 배반한 사람을 지지하는 건데 그게 과연 국민들의 의견에 부합하는 민주주의입니까? 그건 아닌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더더욱더 윤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주 질책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보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전반부 토론했던 이번 후보 경선에서 보수 지지층,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 뭐 이런 분들이 정신 차린 판단을 하느냐, 여전히 혼미한 판단을 하느냐 해요. 그래서 전략적 선택, 뭐 굳이 거창히 말하면 전략적 선택이고 그냥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 당원들도. 근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뭐 지난주부터 거듭 언급하지만 검찰 경찰이 좀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뭐 전혀 얘기가 없다는 게 좀 빨리 해야 돼요. 이제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수사에 권력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법원은 또 뭐 그 얘기는 지금 아닙니다만 법원은 특혜를 베푸는 거 같이 촬영도 하지 못하게 하고 지난번부터 그 법원에 계속 지난번에 그 구속 취소한 것도 그 지방법원의 형사 25부 합의부였어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재판부입니다. 이것도 너무 좀 편향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또 명태균의 속보로 나왔더라고요. 뭐 명태균 말로 내가 내 앞에 먹이를 불어 뜯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나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계속 명태균은 옥중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을 더 이상 빨리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 이제 석방은 됐고 보석으로 나오긴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어요. 예, 보석으로.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전말이란 김건희 여사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제대로 진상규명에서 정리를 해야 지금 이 혼란스러운 국면을 빨리 우리 종식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이른바 민주당은 그거를 이제 내란 종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이 무슨 내란이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내란 종식이라는 단어가. 지금 정리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저는 뭐 표현이 어쨌든 이 국가적 위기의 종식 빠른 이 교통 정리를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저는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계속 이게 점점 불거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빨리 정리하려면 결국은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냐는데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상당히 지금 편향성 논란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내란죄로만 현재 기소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내란죄 전제 조건이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내란 수사했다라고 지금 공수처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직권남용을 적용해갖고서 구속영장 재차 청구가 당장 가능하거든요. 할 수 있죠. 근데 왜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도 할 수 있고 수사할 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검찰 출신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 되는 순간 검찰이 위기를 맞이했고 지금 최대 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대로 정말 수사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들으시고요. 다음 주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